안녕하십니까? 정말 날씨가 자꾸 이렇게 더워지면 7월달, 8월달은 우리가 어떻게 견딜지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자, 오늘은 6강에 이어 7강으로 이승훈의 영세, 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전 시간에 실학의 등장과 남인 학자들의 서학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리학은 조선시대 전체를 지배했던 지배 이데올로기였습니다마는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조선 사회를 무력화시키고 지나친 사변적인 학문적 특징으로 인해서 현실 생활과는 동떨어진 유학을 습득하게 됐습니다. 관혼상제 등 아주 형식에 얽매인 그와 같은 일에만 관심을 많이 쏟게 되고요. 조정은 예속 논쟁이라고 해서 왕의 장례를 몇 년 상으로 할 것이냐, 왕비는 또 몇 년 상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당쟁으로 격화되었고, 조선 사회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겪으면서도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양명학이었고,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키자, 지행합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바로 실학이었습니다. 실학은 실사와 실심,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실심은 정신적인 것이라면 실사는 생활에 관계된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학문을 하자. 그래서 크게는 중농학파, 중상학파, 북학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실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은 일단 정쟁에서 물러난 남인 학자들이었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씨 형제들, 정약종, 이벽,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죠. 권씨 형제라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권철신. 자, 이와 같은 초기의 남인 학자들이 천지남, 주어함, 앵자산 근방에 있던 이 자그마한 암자에서 모여서 학문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중국으로부터 전해받았던 천주교 관련 서적을 탐독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다 라고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서 서학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 천주교 선교 역사상 아주 유례가 없는 나라로 스스로 학문 연구에서 받아들였고, 자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자기들끼리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는 아주 특이한 선교의 전통 역사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승훈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승훈은 초기 남인 학자로 서학의 연구자였습니다마는 아주 재밌는 일 하나가, 이 이승훈은 강원도 평창 사람이었고요. 평창 1756년 무렵이었는데 그때가 영조 32년, 평창 사람이었고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영재로 학문이 뛰어나기로 동네에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25세 무렵에 진사시에 합격해서 나중에는 자그마한 벼슬, 평택지방의 현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훈의 아버지가 당시 조정에서 청나라, 중국에 보내는 동지사로 따라가게 돼요. 동지사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른바 서장관으로 따라갑니다. 서장관,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때 절호의 기회다. 아버지를 따라서 가는 이 일에 이승훈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승훈은 아무튼 그 서학을 연구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벽과는 사돈지간이고요. 그리고 정약용의 매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아주 밀접한 인척관계까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이 1783년 이때는 정조 한 7년 정도 1783년에 중국 동지사로 갈 때 함께 동참하게 된다. 동지사, 하지사라고 해서 사절단으로 정기적으로 가는 이 사행입니다. 선물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당시 정사로는 황인점이라는 사람인데 황인점의 서장관으로 이동욱이 따라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이때 바로 주어사와 천지남에서 서학을 연구하던 동무들, 그 학사의 이 동료들은 절호의 기회다. 이거는 천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이걸 연구하고 배워보니 성리학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서양의 학문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자 라고 하며 이벽은 특별히 이승훈에게 중국에 가거든 북경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들로부터 천주교 서적을 많이 입수해서 와라 라고 부탁을 받고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훈의 수세 사건은 1784년 그 이듬해, 그러니까 동지사로 갔던 때가 1783년이었고요. 그 이듬해 초에 이승훈은 북경에 가서 서양 선교사로부터 수세, 영세를 받습니다. 이는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때 그에게 영세를 주었던 사람은 앞서 계속 나옵니다만은 예수회의 선교사 그라몽 신부라는 분입니다. 그라몽 신부. 그라몽. 이 경상도 사투리 비슷한데 이름이 우리 연상을 하면 기억이 오래가요. 그라몽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았습니다. 이승훈이 영세를 받았던 것은 천주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전교의 역사에서도 기억해 둘 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는 이승훈의 영세 사건은 1784년 이는 천주교 최초의 영세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의 천주교 역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물론 개신교 신자이고요. 개신교의 장로이고 개신교 학교의 교수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천주교의 초기 전도와 학문 연구와 나아가서는 수많은 박해와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훨씬 더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 하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선교로서 신자가 확대되고 박해를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